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번 내란으로 윤석열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아무리 정당의 목적이 정권을 잡는 데 있다고 하지만 국민을 떠난 정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옳고 그름마저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오히려 존재 자체가 위협입니다. 우리 헌법에 정당의 목적, 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치광이 한 사람이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침탈했는데도 그것을 눈앞에서 보고도 꾸짖고 반성하기는커녕 오로지 정권이 넘어갈 것만을 걱정해서 눈을 감는 걸 넘어서 동조까지 하고 나선다면 그런 정당은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존립할 이유가 없는 거죠. 보수 인사들마저도 당이 골로 가고 있다고 걱정하는 판국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오늘 또 우리 공식 호스트 신유진 변호사님 뭐 광고 문구 주셨나요? 오늘의 광고는 뭔가요? 오늘 프리미엄 세량딸기와 소량딸기와 우리 애청자님들이 좋아하시는 장어탕. 순살 장어탕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도 서량딸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우리 앵커님은 서량딸기가 품종인지도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딸기 시장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바로 그 서량딸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서량딸기. 맛있는 것만 알았습니다. 네, 서량딸기는요, 이 단맛과 새콤한 그 신맛의 밸런스가 아주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쾌한 단맛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량딸기는 그 이름만 보고도 바로 선뜻 구매하시는데 정어리몰에서 이 프리미엄 서량딸기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콤, 달콤, 상큼한 프리미엄 서량딸기 지금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품은 순살 장어탕입니다. 네, 순살 장어탕. 장어는 스태미너의 원천 아닙니까? 정말 스태미너가 원하시는 스태미너가 필요하신 분 당장 순살 장어탕 먹고 다시 힘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장어탕이면요 끝납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장어탕 끓이시고 준비하실 때 부추 좀 이렇게 준비해 두시면은 정말 집에서 어느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은 장어탕 못지않은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순살 장어탕까지 정어리몰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신유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뭐 속보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그러는데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먼저 해봅시다. 제가 국민의힘 뭐 걱정할 것은 아닌데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준 태도는 이건 정말 반역사적입니다. 적어도 정신이 올바로 박힌 정당이라면 계엄군이 총을 들고 들어와서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눈앞에 보지 않았습니까? 눈앞에서. 그런데 최소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어떤 정치적인 스케줄을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하는 걸 보면 도대체 그러면 내란을 옹호하는 겁니까? 동조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죠. 윤경호 소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이해가 안 돼요. 입법부로서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게 헌법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헌법에. 그 기본을 망각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입법부를 대통령이 뭐 통치행위 운운하는 뭐 비상계엄으로 얼마든지 무력화시켜도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지금 같은 작태를 뭐 보이는 거 뭐 그나마 이해가 가죠.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입법부라는 건 뭐 53년 형법이 개정될 때 52년에 이승만이 부산에서 했던 그 쿠데타 그걸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본인의 재집권, 재임기 연장 이거를 보고 형법 그 엄혹한 시절에도 그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대체 그런 점에서 본인들이 헌법기관이라는 걸
망각하고 있다. 이 점을 제가 준엄하게 좀 질타하고 싶고요. 또 하나가 그 알량한 배신자 프레임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너무 코웃음이 나고 너무 정말 누구한테 배신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도대체 누구한테 배신인지를 잘 따져보시고 다음 총선에 겁을 내고 뭐 배신자 프레임에 떨고 그런 식의 행동은 정말 잘못하면요. 보수정당이 완전 괴멸됩니다. 괴멸. 적어도 정당이라면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유진 변호사님, 네. 지금 국민의힘 하는 거 보면은 그래 우리 아예 TK 정당 할 거야 뭐 이러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TK, PK를 떠나서 그쪽 지역에 사는 국민들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계엄을 하게 된 자신이 왜 계엄을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대통령이 직접 했을 때 뭐 이 거대 야당의 폭주 예산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산은 뭐 삭감 그리고 많은 탄핵 많은 국무위원들 탄핵한다라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여당의 대표입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말했던 그 반국가 세력에도 포함되지 않는데 한동훈 대표가 자신이 계엄 당일에 국회를 가는 도중에 국회를 가면은 목숨이 위험하다라는 전화를 여당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당의 당대표까지 뭐 사살하라? 아니면 목숨이 위험하다? 이런 계엄을 했다는 것이 어떻게 이 뭐 야당의 폭주를 막고 무슨 부정선거 위험을 뭐 확인하고자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당의 당대표까지 이거는 겨냥하고 있는 완전 개인적인 그 윤석열 그리고 계엄 지금 계엄을 주도했던 그 내란 세력 이 세력들의 어떤 굉장한 이거는 내란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거 없죠. 다른 게 없습니다. 예.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지금 국민의힘 뭐 극우 정당으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내란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게 국헌 문란이라는 상을 인정을 안 해요. 본인들도 물론 결의안 할 때 오지도 않았잖아요. 18명 빼고는 나머지 다 당사에 있고 뭐 어디 뿔뿔이 흩어져 있고 지금 내란이라고 인정도 안 하고 내란이 아니라고 그러고 국헌 문란도 아니래요. 국민하고 싸우자는 거죠. 이게 무슨 국민의 힘입니까? 뭐 누구죠? 다른 국민의힘 뭐 그러니 내란에 이러면 내란에 힘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러니까 나오던데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정당한 무슨 계엄이란 얘기입니까? 그러면 국민들 알기를 뭘로 보는 겁니까? 대체 이 사람들은요 국민들하고 싸우는 게 국민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국민들하고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윤상현 의원 말을 다 믿고 있는 것 같아요.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찍어줘 걱정하지 마. 뭐가 문제야. 이런 아주 국민을 정말 낮게 보는 이런 수준 낮은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 저는요 국민들이 분노해서 이 추운 겨울날 거기 나와가지고 응원본 누르고 그렇게 탄핵을 외쳐서 겨우겨우 탄핵이 통과됐는데 결의안이 소추안이 그거를 이제 헌재 앞두고서 자꾸 방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통과 안 되고 그 손가락에 있는 한 줌의 그 권력 그거마저도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요 이런 정당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동안에 국민의힘을 국민의 짐이라고 불렀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국민의 적이 됩니다. 그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정당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헌정당은요 해산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위헌적인 일을 했는데 그것을 동조하면 그 정당은 해산해야지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가니까 그리고 지금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 위법하고 위헌적인 일을 옹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당 대표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은 안 되죠. 오죽하면 보수 인사까지도 이러다가는 당이 골로 간다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어이가 없는 게 지난 보름 동안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이 보여준 모습, 대응하는 모습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당에서 반성문 한 장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고는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보시니까 이건 진짜 당이 완전히 그 소멸되는 코스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삐뚤어진 충성이죠. 그래서 저 탄핵이 됐든 계엄의 바다가 됐든 뭐 우리가 이 국민의힘이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려면 뭐 저거는 당연히 건너야 되는 건데 아직 못 건넨 거죠. 지금 중진들 중에 탄핵에 반대했던 중진들 중에 비대위원장을 안 치면요. 그거는 당이 진짜 속된 말로 골로 가는 겁니다. 최진봉 교수님, 우리가 아노미 현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거. 지금 박근혜 탄핵을 자꾸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건 좀 가치관이 막 혼란스럽고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올바른 길이 뭐냐, 정치라고 하는 게 뭐냐, 본연의 정치의 어떤 정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가치관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국민 편에서 국민의 의견을 잘 전달해서 입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가치관의 옳은 태도일 텐데 지금의 국민의힘은요, 자기 이익만 생각해요. 그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 이익 이거밖에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민들이 생각하고 국민들이 화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본인들이 국회의원으로 있는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은 사람을 그냥 탄핵시키지 말고 지키자는 거, 이런 태도밖에 안 보인다고 저는 봅니다. 가치관이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가치관의 혼란이 왔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본질적인 어떤 원칙론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익, 내 어떤 욕심, 내 욕망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보는 거예요. 그거밖에 가려져 있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다른 건 상관없어. 나하고 무슨 관계야. 이런 생각밖에 안 하는. 저런 사람들이 공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있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고요. 저렇게 하게 되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당장 조금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지탄받고 영원히 심판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을 비대위원장 안 치겠다고 중진들이 모여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중진중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고요. 권성동이라는 사람 원내대표 뽑아가지고 지금 저런 짓 하려고 뽑은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권성동을, 한동훈 왜 쫓아내고 권성동을 저렇게 했을까? 결국 이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제가 그냥 추측으로 말씀드려보면 윤석열과 내통이 안 됐을까요? 이 원내대표 뽑는 과정에서 친윤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작전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권성동 원내대표 뽑아야 돼. 그리고 한동훈 몰아내고 당대표 원하는 데까지 하면 권력 다 잡게 되잖아요. 국민의힘을 망하는 쪽으로 몰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꾸 아니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결별해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아요. 그게 방법이라고 유일하게. 근데 이제 한 몸이 됐어요. 한 몸이. 떨어질 수 없어요. 이제는 같이 망해야 돼요. 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중진들 얘기하는데 윤경호 소장님 지난번에 탄핵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할 때 그때 국민의힘에서 18명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3선 이상 중진은 한 명도 없죠. 그러게요. 현장에 가지도 않았죠. 전부 뭐 추경호의 아주 교묘한 문자 메시지 그걸로 뭐 당사에 남아 있다가 뭐 국회에 있다가 의왕장한 그걸로 핑계를 댔는데 그 중진이라는 자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거나 내세우는 논리가 윤상현이 한 얘기의 연장 같아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에 대한 탄핵에 앞장서고 찬성을 한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비율 뭐 이런 걸 따지던데 저는요,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이제 윤석열을 배출했으니까 여당이었잖아요. 집권당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손절을 왜 못할까? 상당수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일부에 아직도 뭐가 잘못이야 라고 하는 식의 엉뚱한 논리를 펴는 흔히 말하는 국민, 소수의. 이제 그들을 믿고 쫓아간다면 좋습니다. 인정할게요. 예를 들어서 김경진 전 의원이 한 얘기 중에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믿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 자기가 들어가 보니까 한 4세 하나 정도는 됩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한 25%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이 저지른 저 내란, 쿠데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 나는 뭐 그럴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5%라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25% 말고 나머지 75%는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걸 지금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걷어차버리고 우리는 그냥 우리만의 나라를, 우리만의 공화국을, 우리만의 왕국을 세우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별개 문제예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를 유지할 생각이 있다면
25%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거. 실제로는 25%보다 이제 훨씬 줄었을 겁니다. 왜? 이번에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론조사, 그다음에 윤석열을 단죄를 해야 된다고 응답을 하는 여론조사, 이 비율을 보면 명백히 나오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왜 그걸 애써 눈 감고 안 보려고 하고 오히려 그걸 왜곡하느냐. 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따져라. 왜? 그래야 보수가 그나마 발을 조금이라도 디딜 수 있다. 안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싹 사라질 수도 있다. 예. 말로 친다님께서 윤경호 소장님 부친이 광주 학생의거 때 참여했던 독립유공자이십니다. 그런 거를 주셨는데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하셨죠? 그러니까요. 오, 예, 제 그러셨군요. 부친이 그래서 옥고를 2번이나 치르신. 광주 학생의거 때. 예. 그러니까 광주 학생운동이라는 게 1929년에 1차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1940년에 2차 또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아주 소수고 아주 엄혹한 시절이에요. 그때는 뭐 징병, 징용 뭐 이런 것들이 시작되기 직전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옥고를 2차례나 치르셨죠. 아유, 어떻게 그런 제 개인 글쎄요. 스토리까지 다 하시죠. 말로 친다님 너무 대단하시네요. 조심해야겠습니다. 부전자전입니다. 아이고. 예. 비둘기님께서요. 국힘당의 지금까지 행태로 봐서 정치 결사체가 아닌 이익 결사체에 가까운 몰입의 집단입니다. 기대할 것이 1도 없습니다. 배신자 운우는 내세울 것 없는 양아치 조폭들한테나 어울리는 용어입니다. 스스로 양아치 집단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요. 배신은 그 똑같은 말씀이에요. 배신이라고 하는 건요, 원칙에 어긋나서 국민의 뜻에 반해서 행동하는 걸 배신이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걸 따르지 않았다고 배신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예를 들면, 탄핵에 반대하는 인간들이, 우리 당론이야. 안 따르면 너희들 배신자. 이게 배신입니까? 이게 조폭입니다. 이런 게 양아치죠. 조폭이라고 예. 그렇죠. 정말 그 중진이라고 하면은 당에서 방향을 좀 잡아주고 중심을 잡아주고 그래야죠. 그리고 어른이라면 올바른 가치관을 얘기를 해줘야죠. 저는요, 신유진 변호사님, 윤상현 의원이 네. 김상욱 의원 이렇게 1인 시위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보고 참 토가 나올 뻔했어요.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과 한 몸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직접 명태균과의 통화에서 김영선이한테 공천을 해줘라 라고 한 뒤에 그 다음에 윤상현한테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 윤상현은 자기를 지키는 것. 그냥 이퀄 관계입니다. 그리고 명태균 황금폰? 명태균 폰에 많은 사람들, 국민의힘에 지금 말하는 중진들이 다 거론이 되지 않았을까. 국민의힘 중진들과 명태균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여러 가지 관계가 많이 있을 텐데, 하물며 오세훈, 홍준표를 두고도 명태균 씨 거침없이 말하잖아요. 거침없이. 그렇게 말을 하는 자신감은 자기 폰에 다 들어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열리면 자신들의 목숨도 날아가고 윤석열이 건재해야 명태균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고 자신들의 자리도 보존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다 허물어져가는 지금 뭐 건진 법사도 지금 구속이 됐는데요. 그 건진 법사도 법사폰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국민의힘 중진들이 어떤 형식으로 뭉쳐져 있는지 이게 낱낱이 그리고 세세히 드러날 날이 정말 코앞입니다. 예. 지금 자기 자리 보존하겠다고 윤석열 지킨다고 해서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윤석열 측에서 원래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입장을 좀 내놨는데요. 이거 제가 한번 쑥 훑어보니까 전부 다 개소리, 헛소리, 잡소리니까 조금 이따가 좀 따져보기로 하고 이 국민의힘 문제 좀 더 짚어보지요. 아까 유승민 전 의원 이러다가 골로 간다 그랬는데 이 중진들을 비판하는 발언이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웅 전 의원 얘기도 들어보죠. 우리 당 중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진짜 제가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은 게 중진의 힘도 아니고 그냥 중진의 무기력이에요. 우리 대통령 이렇게 되실 때까지 중진들이 뭐 했습니까?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 다 알아요. 정말로 제가 다 깔 수 있는데 그분들이 야 이래서 되겠냐라고 저한테 개변적으로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의총장이 되든 어디를 되든 기자들 앞에 가면은 대통령이 하시는 그 말도 안 되는 행위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가서는 자기가 중진이래요. 4선 5선이면 뭐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을 제대로 이끌어가지도 못하고 대한민국이 국헌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몸이 자기 몸이나 보신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 끝나고 나니까 저 진짜 의원들 보면서 다 그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누구는 옷을 찢어져 가면서 그 담을 넘어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때 몸보신했던 사람들이 끝나고 나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활개치는 거 보면서 야, 세상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김웅 의원도 제가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정치권에 이렇게 들어와서 본 사람들이 중진을 보고 배우고 그런 정치가 돼야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더군다나 정치인은 일단 신뢰가 중요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죠. 정치인은 그 말이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권성동이 하고 있죠. 박근혜 탄핵 때 탄핵에 앞장섰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 법률 대리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때 논리는 뭐고 지금 논리는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자리 보신하는 거 그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하는 짓도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어제도 기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MBC 기자가 질문하니까 질문을 안 받아버리더라고요. 윤석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 정치하면 안 됩니다. 어제 그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단톡방 캡처본으로 모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게 캡처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도된 게 아니라 편집을 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그 캡처본을 인용해서 기사 작성을 하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밖에 없죠? 예. 질문 한 3개만 받겠습니다. MBC 임원입니다. 원내에서 다시 저기 다른 언론사 하세요. 윤경호 소장님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참. 그러니까 그거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기자가 그 언론사를 대표해서 질문한다 이게 아니에요. 국민을 대신해서예요. 대표도 아닙니다. 대신해서 묻는 건데 그걸 저렇게 깎아 뭉개버린다는 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앵커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런 이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가 됐고 지금 자칫 잘못하면 뭐 비대위원장까지 겸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극한 충돌로만 가겠다.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하는 행태를 보고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격이 없죠. 아니 세상에 기자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 전에 조율을 윤석열이는 조율이라도 해서 아예 손을 들어도 안 시켜줬지만 MBC 기자입니다라고 하니까 다른데 질문하세요? 저는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한테 하는 행동이에요, 저것도. 아니, 기자들이요, 언론사를 대표해서 가지만 국민이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대리해서. 그게 국민의 알 권리예요. 알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게 기자의 역할이고요. 그러면 어떤 질문이든 달게 받아야죠. 뭐 하는 짓입니까, 저게? 국민들 향해서 당신은 됐고, 당신 질문 안 받아. 다른 사람 질문해. 이런 얘기잖아요. 불편한 질문을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저 사람들 분명히 이상한 질문 할 거야. 나 그런 질문 안 받아. 그러려면 뭐하러 원내대표 하는 거예요? 그만두세요. 그만둬. 아니, 그 정도, 답변도 못할 정도의 그런 이 인성을 갖고 있고, 언론사 가려가면서 질문 받고, 이따위 짓 하려면 뭐하러 고위공직자를 합니까? 고위공직자가 무슨 물론 본인은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그런 태도란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언론사를 무슨 골라가면서 질문을 받냐고요. 모두 불편한 질문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은 불편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좋아하는 질문 하려면 뭐하러 언론을 하는 겁니까, 대체? 근데 언론보다도 저것만으로도 권성동은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이 전혀 없죠. 저런 것이 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일 때 뭔가 대답을 하려고 그러니까 좌파입니다. 대답하지 마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걸 그러면 권성동이 했습니까? 아니 건성동이 했던 건 아닌데 예. 이제 그렇게 좌파 언론 자신들과 뭐 견해가 다르면 아예 언론사의 질문 자체를 받지 않고 아예 무시하겠다라는 식으로 쭉 일관돼 왔는데 그래서 한동훈 대표일 때도 꼭 물어봤어요. 질문을 하면은 어디시죠? 꼭 물어봤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권성동은 아예 물어보고 MBC라고 밝히자마자 바로 다른 질문 받으라고. 이게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과 한 배를 타서 함께 침몰하겠다라는 아주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영상이 좀 많이 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네. 멀더 요원님께서요. 권성동은 강원랜드 취업 비리부터 다시 수사받아야지 이런 글을 주셨는데요. 그게 법원에서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겁니까? 법원에서 이게 이제 증거가 이제 위법 수집 증거 이런 게 있습니다. 원칙 중에 형사소송법 원칙 중에 그 수집한 증거 자체로 판단을 했을 때 이게 정확하게 유죄로 판단되기가 어렵다라는 위법 수집 증거가 껴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고 있는 수사도 증거 예를 들면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증거가 되는데 그런 절차를 하나라도 위반하지 말고 잘 받아야만 유죄 판결 나는 데까지 잘 연결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권성동이 유죄에서 무죄로 정말 이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랜드 사건에서의 거의 핵심 인물이었고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었는데 거기서 살아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갖 법 기술을 부리면은 무죄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인식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무죄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최후의 보루는 있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수사해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증거를 모으고 또 기소를 하면 달라질 수도 있겠군요. 일사부재리라 그래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서 판결까지 받았다면은 이거는 다시 한번 그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위험한 거죠. 네. 저는 그걸 검찰이 몰라서 위법한 증거 뭐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이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기관이라는 거는 정말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최근에 발빠르게 변신을 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건진법사 구속이라든지 뭐 명태균, 김건희 녹취록이 확보됐다. 그것도 대통령 취임식 전날 5월 9일에 그날 녹취록이다. 이러면서 이제 수사에 굉장히 동력을 내면서 결국에는 이 수사는 김건희를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가 김건희를 잡을 테니 공수처에서 윤석열을 잡아주시오라고 검찰에서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공수처에게 이첩을 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검찰에서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김건희를 향한 수사를 계속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과거에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잠시 세탁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네. 지금 신유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검찰이 태세를 전환했다. 완전히 돌아섰다 이렇게 보십니까? 검찰도 자신들의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자신들이 보기에도 이거 비상계엄은 국민의힘보다는 그래도 똑똑합니다. 국민의힘은 그 비상계엄이라는 그 배에 다 올라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같이 계엄에 뭐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자기네는 이게 내란이 아니다라는 배에 탔지만 검찰은 이건 못한다. 검찰은 왜냐하면은 뭐 다른 예를 들면 명태균이라든지 다른 비리랑 연결된 게 없으니까 우리는 윤석열과 지금 손절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조직 자체는 정말 살아날 가망이 없다. 게다가 중수처, 뭐 중수본 나중에 출범할 기간에도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려면 우리 사람들이 거기로 연결이 되려면 우리가 지금 잘 선을 그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확실하게 한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렸다면 다행인데 믿을 수가 있어야죠, 검찰을. 그럼요. 이제 조직의 생존 논리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그다음에 한동훈으로 이어지는 이 검사 출신들이 보여준 폐악질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뒤었습니까? 그래서 검찰의 권한을 정말 대폭 줄여야겠구나. 이제 기소청 내지는 뭐 공소유지청 정도로 가는 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걸 어떤 식으로든 뭐 막으려고 하는 마지막 몸부림 이건데 지금까지 검찰은요 항상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가장 하이에나 같은 행태를 보여왔어요. 뭐 자기들끼리 자조적으로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물어 하면 가서 무는, 권력이 시키면 가서 무는. 지금은
권력이 누구냐라고 생각하는 거를 저울질하고 있는 거죠. 국민이 원하는 게 뭐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근접하려고 하는 흉내만 내는 그런 정도가 아까 김건희를 우리가 먼저 칠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검찰이 김건희를 빠르게 구속을 해서 예. 신변 확보를 한다면 그러면 조금은 글쎄요. 예, 예. 조금은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이나 모를까. 자, 최지봉 교수님은 믿으세요? 저는 안 믿습니다. 저는 일단 수사를 하는 이유는 갖고 있겠다는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뭐 거의 0% 생각은 안 했지만 기각이 돼서 돌아올 상황도 고려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물론 만약에 탄핵이 확정되면 그때는 확 돌아설 거예요. 그때는 뭐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그냥 난리를 칠 텐데 그 전까지는 수사만 하고 계속 갖고 있을 겁니다. 요걸 지렛대로 해서 지금 현재도 검찰의 주요 그 인사들은 전부 다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무슨 뭐 완전히 태세를 전환했다고 보지 않고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탄핵이 결정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질질 끌어서 어느 정도 갈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까지 방해 공작을 하고 있으니까 눈치 보면서 정치 상황을 계속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윤석열의 어떤 형태로는 또 검찰 라인 쪽에도 줄을 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끊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아직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걸 탄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진실이 다 밝혀지려면 탄핵이 완성돼야 돼요. 그때부터는 정말 개떼들처럼 달려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검찰이 내란 수사 부분을 공수처로 넘긴 것은 평가를 해야 되겠죠. 어제 밤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법 절차와 관련한 어떠한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썼는데 이 말인 거죠, 신유진 변호사님. 네. 지금 내란죄 수사는 검찰이 할 수 없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속 수사를 강행해서 기소하면 나중에 이건 적법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해서 무죄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점입니다. 사실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구속한 것은 이거는 뭐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는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이자들은 경찰입니다. 경찰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근거 때문에 한 거지. 대통령이랑 행안부 장관, 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이상민에 대해서 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내란죄를 인지로 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 이거는 100% 구속영장부터 깨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손 떼는 것이 우리한테 안전하다라는 검찰총장의 그런 결단이 있었던 것이고요. 뭐 특수본 관계자들은 실제로 실무를 하는 검사들은 그래도 기왕이면은 가장 큰 윤석열을 포획하는 것이 꼴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우리가 마저 잡고 싶다라고 했겠지만 이것은 적법 절차에 위배된다라는 말을 모든 법조인들이 한 목소리로 소리를 냈고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검찰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댔다가는 이건 위법 수사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 수사로 초동 수사를 했다면 나중에 특검으로 가더라도 그 조서를 쓸 수가 없다. 이런 점을 한 목소리 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손을 떼는 것이 맞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한테 한마디만 조언하면 추가하면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직권남용으로 검찰이 달라든 거죠. 근데 그걸 걱정한 거죠. 내란죄를 가지고 직권남용을 수사를 하면 그렇죠. 예. 네, 그 대목 그 직권남용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신 변호사님이 너무나 설명 예. 잘 해주신 거고요. 자, 윤석열 쪽에서 입장을 내놓았는데 지금 윤석열 변호를 석동현 변호사라고 윤석열 40년 지기가 하고 있는데 일단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윤 대통령 충격받은 국민께 사과, 법적 쟁점에는 당당한 입장 분명, 공수처 출석 질문에는 말씀드릴 것 없다. 법 절차상 직접 소신 밝힐 의지 확인했다. 내란죄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판단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전 국민에 예고하는 내란은 없다. 계엄 해제 준수했다. 국회 투입된 계엄군 시민과 충돌할 것 없었다. 계엄 선포 전후 담화에 대통령 생각 충분히 담겼다. 내란죄 성급한 단정하지 말고 냉정히 봐야 한다. 현재 윤석열은 관저에 머물면서 법 절차 준비하고 있다. 변호인단 외신 기자 대상 질의응답했고 변호인 구성 끝나면 정리된 입장 발표하겠다.
윤석열과 필요한 만큼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이 석동현 변호사 이 사람도요. 조금 그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많이 보였죠. 몇 번 출마했다가 공천 못 받고 나중에는 정광훈 쪽으로 갔었죠. 맞습니다. 네. 자유통일당으로 갔었죠. 거기서 비례대표도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부정선거 주장도 함께 물론 뭐 민경욱이랑 같이 서 있고 민경욱에 대한 변호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돌출이고 그다음에 극우 성향을 더 여러 곳에서 보였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그 논리의 이 돌출성이 곳곳에서 읽히잖아요. 저는 그 발표 내용도 보세요. 아니 국민들이 다 화면으로 본 내용을 부인을 하잖아요. 시민들과 군인들이 충돌이 없었대요. 충돌 없었습니까 그때? 막으려고 군인들이 맨몸으로 장갑차 앞에 서기도 했고요. 군인들 총을 뺏으려고도 했었고요. 그랬습니다. 군인들이 왜 국회에 들어오는 겁니까? 대체 무슨 이유로? 질서 유지라고요. 무슨 질서 유지요? 무질서하지 않았어요. 국회 안에 무슨 무질서가 있었습니까? 공개적인 비상계엄이니까 내란이 아니라고요? 내란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헌법 기관을 기능과 권능을 방해하고 그걸 못하게 하는 행위가 내란이에요. 그 내란인데 그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것도 치밀하게 준비한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나온 내용들을 보면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본회의에 들어가서 표결 못하게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잠깐 2시간 만에 끝났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따위 논리를 가지고 지금 국민들을 우롱하는 겁니까? 뭡니까 대체? 어제도 제가 내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확실한 것은 확실하다고 하고 나중에 뭐 다른 얘기를 하면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내란을 아예 내란이라고 하지 않으면 모든 국민들이 다 본 것은 그러면 뭐였습니까? 허상이었습니까? 꿈이었습니까? 내란이 뭡니까, 신유진 변호사님? 내란은 정말 잘 설명해 주셨듯이 헌법 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것인데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계엄군 차량이 무려 100여 대였고요. 헬기가 12대 동원됐고요. 실탄이 10,000발, 10,000발, 저격총까지 무장한 군인들이 다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테이저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실탄입니다. 실탄. 근데 이 무시무시한 병력을 투입해서 국회를 완전 무력화시키려고 했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가서 그 서버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다 가져와라 라고 했고요. 확보해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다 모든 것이 지금 다 화면에 의해서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마치 절도범이 CCTV 앞에서 절도를 한 장면을 들켜놓고 절도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가격표가 얼마인지 확인하려고 들어본 것뿐이다. 왜 주머니에 그럼 넣었다가 뺐냐? 넣었던 거를 잡았다 하더라도 주머니에 넣는 사이즈인지 한번 넣어본 것이다. 이렇게 명명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CCTV 앞에 모든 범죄의 증거가 낱낱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몇 마디 말로 이것에 대해서 변명을 한다고 한들 국민들이 이 증거를 모두 지켜본 국민들이 이 변명에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진중권마저도 내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정하고 싶으면 내란을 실패했다. 그러니까 내란 미수죄로 좀 처벌이 안 되겠냐. 이렇게 사정을 하면 몰라도 그걸 내란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분이 재미있는 글을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윤석열이 계엄이 고도의 정치 행위 이따위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계엄이 고도의 정치 행위라면 강간은 고도의 애정 행위고 절도는 고도의 경제 행위냐? 국회에서도요, 이 내란 가지고 내란 사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영하 의원 있잖아요. 박근혜 변호인 했던. 유영하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여기는 구제불능이니까. 그러니까 신장식 의원이 홍길동병에 걸렸냐? 왜 내란을 내란이라고 못하냐? 이렇게 또 공방이 벌어졌어요. 그 장면 한번 보고 가실까요?
말씀 중에 계속 내란 사태, 내란 말씀하시는데요. 아직 그 내란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기 앞에 계신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범죄자 당이라고 또 범죄자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객관적 팩트는 그 비상계엄이 여기 있는 저를 비해서 여당 의원 누구도 그 비상계엄의 정당성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용어를 사용하실 때 좀 중립적 용어를 사용해 주시고요. 홍길동병에 걸렸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란이라고 말하지 못하는가. 그래요.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계엄군의 총구 앞에 섰던 사람이 내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있는 분들은 그 입장 차이대로 받아들이세요. 내란을 내란이라고, 총구 앞에 있던 사람을 내란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른 입장으로 받아들이실 거면 다른 입장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다른 입장으로 받아들이는 그 말씀을 국민들 앞에서, 특히 헌재 앞에서 응원봉 들고 계신 분들 앞에 가서 말씀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경호 소장님, 윤경호 맞죠? 윤경호라고 말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유영아나 저런 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게 형법상 내란죄 규정이 돼 있죠. 그다음에 군 형법상 군사 반란죄라고 돼 있어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내란이나 군사 반란에 해당하려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 거. 그 행동은 뭐냐? 폭동. 병력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의 기능을 유린하는 뭐 여러 가지 그 증거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직접적인 지시, 그다음에 아까 우리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력을 동원한 거, 그다음에 실탄까지 휴대한 거, 그리고 장갑차와 뭐 헬기 이런 것들이 동원된 거. 그러니까 폭동이죠. 그리고 그게 국헌 문란의 목적인 거고, 그 결과 내란이나 군사 반란이다. 이런 논리의 연장에서 보면 저 얘기가 뭘 위한 걸까? 중간중간에 끊어서 나는 그때 국회에 없었어. 난 그걸 못 봤어. 그다음에 윤석열이 김용현이 지시한 거를 들었다는 거 나는 그들의 증언 뭐 전문 증언이잖아. 뭐 이런 논리를 펼까요?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을 헌재가 교통정리를 하는 건데, 이 교통정리는 지난번 박근혜 때와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게 질질질 시간이 끌릴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스형님 TV님께서요. 국민의 짐은 내란을 계란으로 보나 봐요. 계란으로 한번 맞아볼래? 왜 그러는지 알지요? 일단 내란죄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죽게 생겼으니까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지만, 그러려면 왜 내란을 하냐? 안 하면 되지. 좀 그러니까 우매한 자예요. 조금이라도 머리가 좀 돌아가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 개전의 정이 좀 뚜렷하다 하면 감형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형 안 시키고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내려줄 수 있어요. 지금 저러면 저럴수록 나 사형시켜주세요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하다는 거는 지금 다 증명이 됐는데, 그런 거로 인해서 혹시라도 감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속셈이냐, 이 정도의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의 가장 그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아내에 대한 많은 범죄가 지금 검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습적으로 뭐 긴급 체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체포 영장을 받아서 체포를 한다든지 해서 신병을 확보한다면은 이자는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을까. 윤석열은 그 뒤로는 어떤 논리로 자신을 지탱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할 정도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꼼수를 많이 부리고 있는데요. 일단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것에 대비해서 정영식 헌법재판관 뇌물을 갖다 바쳤지요. 그렇지만
정신이 똑바로 박힌 재판관이라면 거기 재판관이야말로 그야말로 쭉 법으로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홍길동 아니겠죠. 다만 그런 걱정을 하는 분은 있어요. 이분도 상당히 날카롭게 보시는 분이던데 캐레이님. 국짐의 전략 정영식 재판관이 자진 사퇴를 해버리면 재판관이 5명이 되고 4월이 되면 2명 재판관 임기 만료로 총 3명이 되죠. 민주당이 2명 임명한다고 해도 총 5명이라서 탄핵 인용 기각 끝.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네요. 시간을 끌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예. 4월 18일 날에 예. 지금 2명의 재판관이 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끝내야죠. 끝내야 되고요. 3명을 다 임명하는 게 필요하고 만약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면 2명만 임명해서 빠른 시간에 끝내야 되고요. 이제 물론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이기 때문에 주심의 역할은 사회를 보고 쟁점 정리하고 이런 역할을 하니까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6명만 찬성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영식이 끝까지 반대를 하더라도 만약에 뭐 반대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다른 헌재 재판관 6명이 찬성이다. 이건 뭐 파면해야 된다. 9명 채워진 걸 전제로. 그렇게 하면 그걸 참 본인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아니 지금 9명 3명도 임명을 못하게 지금 권성동 얘기하지 하고 않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덕수가 그걸 안 한다고 하면 저는 한덕수도 탄핵이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 임명 안 하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뭐 그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들 지금 거부권 행사했더라고요. 예. 저는 그것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니 자기는 소극적으로 해야 돼요. 소극적으로. 본인이 무슨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잠시 권한을 지금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국회는 선출된 사람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통과를 시킨 거고요. 그럼 그건 받아들이는 게 맞죠? 민의를. 자기가 대통령이 나면 또 모르겠어요. 거부권이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행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면서 국회에서 통과해서 넘어온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한다?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본인은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자기가 무슨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절차에 맞으면 해야 되고요. 국회는 국민을 대의하는 대의기관이고 그 대의기관에서 합의를 통해서 합의가 아니든 뭐든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서 법적으로 하자없이 올라왔으면 저는 자연스럽게 그걸 공표하는 게 맞는데 오늘 거부권 행사에서 그것도 저는 대단히 큰 문제라고 보지만 앞으로 문제는 상설특검법, 특검법 또 그다음에 헌재 재판관 임명 이거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그거 제대로 안 하면 저는 그 자리에 계속 있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위험한 인물이에요. 저는 이거 조금 달리 보는데요. 일단 대행이긴 하지만 제한적인 권한 행사 맞아요. 그러나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거 맞을 겁니다. 그러나 양국법 같은 거, 그러니까 오늘 6개 법안 중에 4개는 양국법 관련이에요. 매년 1조 원 이상씩을 들여서 정부가 쌀을 비롯한 사들여서 이걸로 시장 가격을 조정을 한다 이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재정이 뭐 고갈된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시대에 과연 이게 맞는 거냐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경제관리 출신의 총리라는 사람이 이걸 덥석 지금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용한다. 차라리 저는 그거보다는 이 권한 행사하는 거 좋아요. 인정해 줍시다. 그 대신 헌재 재판관 3명 임명하는 거 이거는 네가 양국법에 거부권 행사, 네 권한 행사하겠다고 달라들어서 해놓고 이거는 안 해? 저는 그런 점에서 차라리 이 양국법 거부권 행사하고 그다음에 국회 관련법 2개 이거 거부권 행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김건희 특검법이나 상설특검 관련된 거 그다음에 헌재 재판관 3명 임명하기 위한 이 권한도 역시 네가 해야 된다라는 이거 거부할 수 없잖아요. 명분이. 저는 그런 점에서 좀 달리 볼 필요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라는 건 어떤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한 거거든요. 예. 근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거는 국회에서 다 지명한 3명이기 때문에 그거는 단순한 인가 정도의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행위예요. 더 적극적인 행위인 거부권도 행사한 마당에 아무런 뭐 특별한 행동이 추가되지 않는 이 소극적인 인가에 해당하는 헌재 재판관 임명을 미룬다는 거는 명분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한덕수 권한 대행이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거는 국회에서 지명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임명을 미룰 수가 없다. 이게 더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헌재 재판관들이 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지금 한덕수 총리가 얼마나 노회한 자입니까? 그리고 흐름을 이렇게 볼 줄은 알잖아요. 비겁해서 그렇지. 네.
헌재 재판관 임명하는 것을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하니까 이것은 일단 지금 거부함으로써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헌재 재판관 임명하고 그다음에 이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들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논의해서 또 올라오면 그때는 통과하고 이런 식으로 살 길을 찾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그게 전략적으로 저는 뭐 양국보험 통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돈에 많이 드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농부들이 거의 이제 쌀 농사를 안 해요. 근데 이건 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식량이 안보와 연관돼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우리가 쌀을 많이 안 먹어서 그렇지만 여기서 그런 얘기 길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래 저는 양국부 찬성하고 통과해야 한다고 보지만 전략적으로 봐서 지금 이제 앵커님이나 저는 아까도 말씀 양국법에서는 통과한다고 생각하고 생각이 다르지만요.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덕수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략적으로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한덕수를 탄핵할 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은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번에 한덕수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특히 특검법 그다음에 헌재 소장 임명, 헌재 재판관들 임명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뭐 한덕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말로 이번 건을 그냥 넘어가더라도 다음에는 제대로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가 또 꼼수를 하나 부리고 있는데 신유진 변호사님께 물어보죠. 지금 직무정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탄핵안 의결로. 근데 이걸 또 해제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시간 끌기인가요? 그렇죠. 윤석열은 어디까지나 지금 뭐 송달 내용, 그러니까 헌재에서 이런 재판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서류를 보내면은 송달을 아예 일체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송달을 받지 않고 있는 행위도 시간 끌기고 그리고 직무정지가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징계를 받으면서 직무가 정지되자 그걸 또 가처분을 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번 해봤던 거고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자신이 돌아올 수 있는 길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정이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녹록하게 윤석열의 처지를 봐주지 않겠다라는 오늘 회의에서는 송달을 계속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일을 지연하는 작전을 피고 있는데 송달 간주할 수 있는 거를 논의하겠다. 송달 받은 것으로 하고 재판을 더 이상 지연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거를 오늘 회의에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한 가지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재판부에서 안다면은 이자는 자신이 내란죄라는 것에 대해서 뭐 자료를 제출하라. 국무회의 기록이 있으면 내라. 근데 사실 국무회의 그 기록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도 다 더 분명하게 인식할 것이고요. 이 재판의 일정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로서는 명분이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판단을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가처분 신청은 헌재에다 냅니까? 헌재에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헌재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또 심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가처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하루 안에 만약에 신청서를 낸다 그러면은 뭐 다음날 다다음날 그 하루 안에 바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또 본안 절차는 또 별도의 절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걱정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최재 감사원장 신청했죠. 네네. 그다음에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했나요? 했고. 그런데 뭐 했죠? 네. 예. 그거 결정하지 않았죠? 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그걸 먼저 해야 된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헌재에서도 헌재 재판관이 총 9명인데 지금 6명입니다. 그러면은 인원이 어떤 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저런 꼼수를 써보지만 그렇다고 네 목숨이 하루가 늘어나나 이틀이 늘어나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참 우매한 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매한 자.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잖아요. 네. 그 본회퍼 책을 요즘 제가 다시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우매한 것은 정말 사악한 것보다 더 나쁜 죄다. 네? 맞아요. 그런 글을 보면서 참 공감을 했습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 맞나요? 원해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예,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거 쓰셨던 신학자인데 그 보네퍼는 나치의 저항에서 이제 그렇죠.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처형이 됐는데 그 보네퍼 목사를 그동안 정광훈 목사 측에서 막 이상하게 써먹었지요. 뭐 미친 자에게 핸들을 맡기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사실 뭐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윤석열이 지금도 막 출석 안 하고 버티고 있고 별별 수를 다 쓰고 내란 동조 정당이죠. 국민의힘이 저렇게 나오고 또 헌법재판관 지금 6명밖에 안 되는데 한 명은 또 부랴부랴 진실화해위원장 임명한 박선영의 제부라고 하고 뭔가 좀 돌아가는 게 이상하다 뭐 이렇게들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도 한때 약간 걱정했는데 지금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도도한 물결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진리가 뭐고 정의가 뭡니까? 이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어제도 조선일보 비난을 했는데요. 이게 하얀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얀색이 맞냐를 갖고 토론을 붙인단 말이에요. 아주 정말 비겁한 거죠. 오늘은 또 이제야 깨달은 듯 대통령제가 너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고난을 축소하는 개헌 쪽으로 또 문제를 잡아가지고 자꾸 논점을 비트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에 휘둘리면 안 되지요. 그런 비겁한 언론, 비겁한 정당,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 이번에 윤석열 끝날 때 다 좀 같이 정리를 해야 나라가 바로 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좀 다뤄볼 것들이 한두 가지가 더 있었는데 2부에 박선원 의원을 모셨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정보 관련해서 우리가 좀 들어볼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부는 여기에서 마치고 곧바로 2부에서 민주당 박선원 의원. 박선원 의원이 국정원 차장을 지냈죠. 이번에 아주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게 이제 정보사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 정보 쪽은 상당히 은밀하기 때문에 그쪽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알기가 힘든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번에 김병주 의원, 육군 대장 출신, 또 국정원 차장 출신 이런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내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뭐 좀 거짓말을 하거나 좀 축소하려고 하면 그걸 잘 짚어낼 수 있고 또 하나는 내부 고발자들도 연결이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얼굴을 공개하진 않지만 실제로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알던 분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분들이 한두 분 정도는 연락을 해준다고 봐요. 그리고 정보도 충분히 제공한다고 보고요. 또 신뢰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회 같은 데도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라. 각 기관에서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국민과 그다음에 내부 고발자의 소통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비상개혁을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 주십시오. 지금 국회로 와 주십시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